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민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예, 어저께 이제, 명의신탁까지 했고, 이제, 지상권이요. 지상권에서는 이제 담보지상권. 담보지상권은 이렇게 저당권 취득한과 더불어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지상권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판례는 이런 담보지상권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부종성. 그래서 저당권, 그러니까 여기서 본 대로, 갑이 A은행으로부터 돈을 꿨다, 10억을 꿨다, 그렇게 되면은, 갑소유 부동산에 A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A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죠. 요런 거를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 요거를 담보지상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담보지상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저당권이 성립돼야 지상권이 성립되고, 저당권이 소멸되면 지상권도 소멸된다. 부종성이 있다는 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지상권자의 지상권자로서 권리는 여기서 본 대로 지상권은 점유, 그러니까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방해배제, 그러니까 반환청구권, 방해배제, 방해예방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저당 목적을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그 신축 중지가 가능하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요거를 위해서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죠. 다만 손배청구권은 부정이 된다. 왜냐면은 지상권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저당권의 담보가치만 확보하기 때문에 저기서 무단점유자의 지상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면은 담보지상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지상권은 사용수익권이 있지만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권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 알았죠? 이거 확실하게. 그래서 손배청구를 못한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담보지상권자의 저당권자로서의 권리.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방해배제나 방해예방만, 그죠? 방해배제나 방해예방만 청구할 수 있고, 반환 청구는 못해요. 반환 청구 못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저당권 침해 자체를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죠? 그래서, 지상권 자체는 불법 소멸 못해도,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로 불법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 준비해 놓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4번 문제는 이제,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수익할 설정자는 이제 토지 소유자죠, 소유자. 그래서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지상권은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수익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무도 없어요. 피담보 채무도 없다. 왜냐면 담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두 개가 없다는 거 확실하게 체크해 놓는다. 그래서 피담보 채무 확인해서는 확인액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그래서 두 개가 없다. 요거를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담보지상권, 요 정도에서 선택형 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대지인도 청구에 대해서 피고의 항변으로 들어가죠. 피고의 항변. 이렇게 피고의 항변, 213조 단서 점유의 권리 항변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요건이,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건 당연한 전제고, 토건 소동,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그래서 토건 소동, 토건 소달. 그리고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고요. 완전히 암기하고, 여기처럼, 암기하고, 예, 그런 다음에 요건에 맞춰서 이제 토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분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 기둥, 지붕, 주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도 된다는 거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하고 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는 이거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366조 법정지상권과, 거의 같은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대지는 건물이 없다는 거예요. 토지 외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상 가등기를 경유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첫째 요건이요. 그러니까는, 처분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담보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죠? 그다음에 저 건물이 세웠고 가등기 본등기를 했다 그래도 법치는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이죠. 부정. 가등기 당시 건물이 없기 때문에 부정. 이렇게 되고 예, 그다음에 청구권 보존 가등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대지유에 가등기가 격려되는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대지유 건물이 이제 여기는 대지유 건물이 있었죠. 대지유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본등기를 나중에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등기 당시 토건소동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고 가등기 본등기를 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관법주 성립을 인정한다.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고 그러니까 토지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 요게 요건이니까 요건 긍정이죠. 그래서 담보가등기, 청구권 보장가등기 잘 체크하고 그다음에 처분 당시 관습법상 법정상에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제 강제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질 때 그러니까 임의 경매가 아니에요. 임의 경매는 저당권 실행이죠. 저당권 실행 경매고 강제 경매는 일반 금전채권 그죠? 금전채권으로 해서 이제 경매를 하는 거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하는 거 강제 경매죠. 그래서 강제 경매만이요. 그래서 강제 경매는 토지와 건물이 매각되고 완납 시에 동일의 것을 요구했어요. 종래 판례는. 그렇지만 판례가 변경됐죠. 판례가 변경돼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매각되고 완납 시가 이제 변경돼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이 순서대로죠. 그래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다 있으면 저당권, 가압류하고 압류만 있으면 가압류, 그 다음에 가압류도 없으면 압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강제경매 매매 목적으로 매수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 즉 강제경매 개시일정 등기할 때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면 된다. 키워드는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압류 이전에 가압류가 있다. 그랬을 때는 가압류 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가압류 집행 본집행이 포섭되면 당초 본집행이 있었던 것 같은 효과, 당초 본집행이 있어 이걸 키워드로 해가지고 가압류 당시 토건소동을 요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강제경매는 압류,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그래서 강제경매를 저당권 소멸을 했을 때 토건소동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왜냐하면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담보 가치를 평가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이후 토지와 건물 소유자 변경됐을 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한다. 이거죠. 예상치 못한 손해 방지. 이거를 키워드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거는 사례형 대비를 해서 하나씩 외워야 돼요. 압류 효력이 발생할 때 가압류는 본압류로 본집행이 집행돼서 당초 본집행이 있었던 것 같은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저당권 설정 당시 담보 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당시다. 이렇게 외워서 준비를 해놓고요. 그래서 사례형, 선택형 다 나오니까 여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요새.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토건소동. 그래서 처음부터 원인부여일 때는 거기서 이렇게 갑갑이었는데 처음부터 원인부여일 때니까 소유자가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는 토건소동이 아니라 토건소달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인정 안 된다. 그 다음에 토지 공유집은 토지가 공유일 때는요. 이거는 다 부정이 돼요. 토지 공유일 때는 부정.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토지 공유자 1인 토지 공유자 1인에 대해서 관법지가 성립된다면 이 관법지는 용익물권이란 말이에요. 용익물권이기 때문에 용익권이 성립된다는 것은 이건 처분행위에 해당돼요. 처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공유자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에서 부당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토지 공유자 1인 관법지인 용익물권 처분행위에 해당돼서 불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토지가 경매 분할된 경우에도 똑같아요. 공유 토지가 경매 분할. 그다음 분할돼도 매매니까, 그죠? 경매로 분할돼도 매매가 되니까 부정이 돼요. 그렇지만 협의 분할을 하면 어차피 합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협의 분할만 긍정. 토지 공유가 협의 분할은 긍정이에요. 긍정. 요거만 체크해 놓는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협의 분할일 때는 이 합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토지 용거는 합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협의 분할은 긍정이 된다. 그래서 토지 공유, 관법지, 369법지 다 부정. 그렇지만 협의 분할 긍정.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공유는 인정이 돼요. 건물 공유는 왜 그러냐면은, 건물 공유는 건물 소유로 해서 토지에 대해서 관법지를 취득하면 그 보존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법지를 취득한다. 여기는 처분행위, 여기는 보존행위. 이렇게. 건물 공유자는, 토지
사용수익권이 생기면은 철거를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라서 허용되고, 저기는 토지 공유는 1인이 저기 용익권 설정하는 꼴이 돼가지고 안 되고. 알았죠? 그래서 딱 정확히 외워두고. 예,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고요.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는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유효한 명의신탁. 이렇게 해서, 대내관계. 대내관계는,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했다. 명의신탁 해지됐다. 그러면 여기서는, 대내관계에서는 여기서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을 해줬다 하더라도 갑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을이 수탁자가 신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토건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관법주의가 성립 안 되죠. 그 다음에 대외관계는 제3자가 나타나는 거죠. 제3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신탁자가 신축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신탁자가 신축했다. 그래도 대외적 토지의 대외적 소유권자는 저기 제3자한테 나타났을 때는 제3자가 나타났을 때는 여기서는 수탁자 소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서 관법주의 성립이 인정 안 되죠. 그렇지만 수탁자가 신축했을 때는 대외적 소유권자가 을이기 때문에 토건소득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관법주의 성립되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선택형 대비만 해두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만 366조, 이게 유일하죠.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만 366법지가 성립되는 게 이게 유일해요. 저당권 임의경매만 유일. 그리고 요거 뺀 나머지 99%는 나머지 요거 유일하다, 요거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매매, 증여, 쭉, 강제경매, 이런 거 전부 다 관법지로 가는 거죠. 99%가 관법지로 가죠. 저당권 실행경매만 366법지고, 나머지 99%는 관법지.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만 소유자가 달라진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미등기 건물 토지와 함께 매도했는데 비록 매수인에게 대지에 대해 소유권만 이전됐다. 그랬을 때는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키워드는 매도인이죠.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갑과 둘 다 갑소유였는데 이걸 을한테 둘 다 매매를 했어요. 둘 다 매매를 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미등기 건물이니까 아직 갑소유예요. 갑소유. 여기는 등기를 해서 을 소유가 됐죠. 을 소유. 그래서 여기서는 저기 매매 당시 그죠? 매매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고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갑한테 매도인이죠. 매도인에게 관법지가 성립되는지 문제가 됐지만 이거는 성립되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왜냐하면은 원래 관법지는 갑이 건물도 팔고 나갔는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용 의사가 없어서 그래요. 요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다 매도했는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의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 안 된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준비해놓고 사례나 선택. 예,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 채권자 취소는 어느 경우도, 상대적 무효 때문에 법정이사건이 성립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 수익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채무자 수익자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했다. 채권자 취소권 행상 건물 양도가 취소되고 수익자 명의 등기가 말소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동일한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되고 다르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었고 여기 을한테 매매를 했는데 A가 매매 이렇게 여기 매매하고 여기도 매매하고 그랬는데 소유 등기도 해줬고 여기도 등기도 해줬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채취로 등기를 말소했죠. 말소해서 지금 본데 거꾸로 을 소유였다가 그러니까 말소 당시 을 소유였다가 그다음에 말소됨으로써 이제 여기서 여기는 갑소유가 되고 여기는 을 소유가 돼서 이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말소됐다 하더라도 채권자한테만 말소된 거고 갑과 을 사이에는 여전히 누구 거냐면 을 소유가 되는 거죠. 을 소유. 그래서 여기는 관법지 성립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상대적 무효가 아주 중요해요. 상대적 무효가. 이렇게 준비해놓고. 예,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같아요. 철거 특약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그래가지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토지만 타인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건물 소유자는 관법지를 취득하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 합의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 계속 그만두고자 하는
내용의 합의를 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즉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 의사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철거 특혜가 인정되는데 여전히 신건물을 신축하기로 했으니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사용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법지가 발생할 따라서 관법지가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관법지를 포기한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 관법지를 취득했다가 토지의 관법지를 취득했다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관법지 포기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 관법지 포기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해 주세요. 선택형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놓는다. 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관법지 이렇게 된 거 이건 종된 권리 이론이죠. 종된 권리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본 대로 건물 소유자가 이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경매에 의해서 건물 소유권 이전받았다. 그러면은 건물 소유권이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를 이전받으면 거기에 대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당연히 이전된다. 그리고 이거는 또 이거는 법정지상권 취득한 경매, 공매 절차는 전부 다 187조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도 필요 없죠. 등기도 불효한다. 이렇게 그죠? 주된 권리 이전, 종된 권리 이전 100조 이하에서 그다음에 법률의 규정의 물권 변동인데 등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그 정도만 해두면 되겠죠. 그다음에 관법지 중요한 건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366 법지. 그래서 이거는 저당권이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의 건물, 저당권 설정 당시 토건 소동, 저당권 실행으로 토건 소달 이렇게요. 그래서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1, 2 요건을 하나로 그냥 묶어놨는데 여기는 나눴는데 1번 요건이 중요해서 그래요. 1번 요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저당권은 토건소동 이렇게 되는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존재해야 되고 건물 없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존재는 사회 통념상 독립된 건물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예상만 되면 된다. 예상만 돼도 건물이 올라갈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관법지 인정된다. 그래서 이런 건 인정해도 불충의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미 여기 건물이 아니라 요 정도만 했어도 여기서 이제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자의 담보가치죠. 담보가치. 그러니까 돈 얼마 꺼주느냐 이거 돈을. 그래서 건물이 올라갈 걸 예상하니까 관법지 있을 걸 예상해서 나대지의 교환가치에서 이미 법지가치를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한 만큼을 꺼주기 때문에 담보가치에 대해서 불충의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다만 요거 잘 나오는데 다만 매수인이 매각대금 단할 때까지 기둥, 지붕, 주려 그다음에 건물의 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요. 그래서 요때 예상할 수 있을 때만 해도 관법지는 성립하고 그다음에 매각대금 완납할 때는 건물 완성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해서 철거 신축이죠. 철거 신축. 징계축에서 철거 신축하면 돼. 철거 신축. 그래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토지에만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했다 하더라도 그 대지의 건물 신축되면은 법정에 성립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는, 법정에서 성립하고, 그 다음에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저당권자의 담보가치,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똑같이 담보가치를 이미 나대지의 교환가치에서 나교가에서 법지를 공제했기 때문에 그렇다. 법지가치를 공제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충의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법정지상권은 구건물, 그죠? 나대지의 교환가치에서 구건물의 법지가치 공제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충의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도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체크하고요. 그죠?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공동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공동저당. 토지와 건물 다. 그 다음에 공동저당 설정 후, 경매 전에 건물을 철거 신축했는데 법정에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면은 대지와 건물 공동저당권을 취득했을 때 담보가치는 나대지의 담보가치와 마찬가지다. 100이죠, 100. 그랬는데 신축 건물의 법지를 성립 인정하게 되면, 이제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저당권자 100에서 50을 뺀 만큼만 경락을 받기 때문에 이만큼 불충의 손해를 입게 되죠. 그렇게 불충의 손해를 입게 되면 법지는 인정되질 않아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체크해두고 이제 이것도 선택형 사례에서 다 잘 나오는데 그 다음에 철거된 건물 그러니까 이게 철거된 건물 철거하고 신축했을 때 신축 건물을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당권 설정을
안 해줬을 때는 법정이사가 성립되지 않고 저당권 설정해 줬을 때는 법정이사건 성립을 인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요거는 지금 합동인데 저당권 설정이 안 해줘가지고 안 해줬을 때는 법정이사건 성립을 부정을 한단 말이에요. 부정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을 해줬을 때는 긍정한데 판례는 요거만 있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안 된 판례만. 그래서 부정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공동저당 철거 신축 그 다음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법정 성립 부정한다는 거 이거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철거 안 되고 합동하거나 철거가 안 됐을 때 합동이 됐거나 그 다음에 등기부가 폐쇄됐다 이랬을 때는 법정에서 성립을 긍정해요. 둘 다.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 대로 합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을 위에 지붕을 씌우고 요거를 담으로 허물어 버리는 거죠. 담을 이렇게 허물어 버려가지고 그냥 하나의 건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담보 가치가 존속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합동돼서 독립성을 상실했다. 이랬을 때는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하는 공유 지분.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씩 이제 갖게 되겠죠. 아까 여기 철거 담을 없앴으니까. 이때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설정되는 합동이 됐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담보가치가 그대로 존속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가지고 법정이사건은 성립을 인정하고 내용도 구건물 기준으로 하고 종전건물, 구건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등기부가 폐쇄됐다. 등기부가 폐쇄돼서 철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담보가치는 그대로 존속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축의 손해가 없을 때 법정 성립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철거 공동저당 때는 철거 신축했을 때 세 번째 저당권 설정 안 해줬을 때 신축 건물 그랬을 때만 부정이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거 안 됐을 때 합동이나 등기부 폐쇄는 법정 사건이 담보가치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법정 성립을 긍정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과 토건 소동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이렇게 요거는 저기 보고요. 사회 선택형 이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토지와 건물 모두 갑 소유에 속하 있고 갑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두 번째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 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건소등에서 매도했으니까는 토건소달이 돼가지고 소유권 전시 을은 관법지를 취득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토지 저당권이 실행돼서 병이 매수인이 됐다. 이랬을 때는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이게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후순위란 말이에요. 따라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법정이상권은 소멸을 해버려요. 그죠? 소멸을 하고 다시 병이 매수인이 되는 순간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으면 을은 이제 요 관법지는 이제 없어지고 을은 다시 366 법지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죠? 토건소동, 토건수달이 됐으니까. 그죠? 여기 본 대로 선순위 근저당권 실행으로 후순위 요건이 법정에 소멸하고 366 법지를 취득한다. 요거야. 알았죠? 이것도 왜냐하면은 법정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영수한 제3자는 건물 차용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정재산권 취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순서대로 그대로 여러분들 암기해놓고 선택형 사례형도 순서대로 그대로 쓰면 돼요. 알았죠? 예, 그래서 순서를 잘 외울 거. 요 순서. 그래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건물 공유는 관법주랑 똑같아요. 성립 긍정, 토지 공유는 부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아까 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되고. 예, 토지 공유는 성립 부정이죠. 그 다음에 그냥 토지가 일반 공유. 여기서 또 주의할 건 뭐냐면 토지가 통상의 공유, 일반적인 공유. 그냥 일반 공유일 때는 아까 본 대로 여기서 토지 공유의 관법주는 용의권 설정이고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분소유적 공유는 토지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외적 공유지만 이건 성립을 긍정을 해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구분소유적 공유는 여기처럼 이렇게 A가 여기 소유를 하고 B가 여기 소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얘네들 여긴 A 소유고 여긴 B 소유가 되기 때문에 A가 건물 신축하고 B가 신축했을 때 그다음에 이게 전체로서 저당권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건소동, 토건소달이 되기 때문에 이거 성립을 긍정을 해요. 그래서 요거 구별 잘해야 돼요. 요거 구별 잘할 것. 구별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공유는 용기물권 설정하기 때문에 관법지든 366법지든 다 부정해요. 그러나 구분소유적 공유는 다 인정해요. 관법지든 저당권 366법지든. 알죠? 이거는 대내적으로 소유자가 대내적으로 특정 부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건 대내적도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데 임의경매만 말하고 강제경매는 관법지라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양도.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제3자한테 양도됐다. 이거는 이제 건물의 소유권이죠. 소유권이고 이게 주된 권리란 말이에요. 주된 권리가 양도된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서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용의권이죠. 주된 권리가 해서 종된 권리가 됐죠. 종된 권리. 종된 권리도, 종된 권리, 그죠? 주물, 종물. 건물의 소유권은 주된 권리,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종된 권리인데 이게 제3자한테 이전되느냐? 이건 백조 2항 때문에 백조 2항 유추로 주물의 처분에 종물이 따른다. 처럼 주된 권리가 이전되면 종된 권리도 이전이 돼요. 그런데 주된 권리가 186조 물권 변동이면 종된 권리도 186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본 대로 주된 권리가 186조 물권 변동이면 종된 권리도 100조 2항 유추적으로서 186조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지만 취득한다. 맞죠? 186조니까. 그 다음에 187조 물권 변동일 땐 등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187조는 등기야. 주된 권리가 180조 물권 변동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한다.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 아까 이거는 채권자 취소권은 법정에서 성립되는데 영향이 없다고 그랬죠.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서. 법정이상권도 그대로 이전된다. 그렇죠? 아까 했었고. 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등기 절차 이행 청구. 그러면은, 법정이상권자가 건물 소유권을 제3자한테, 법정에서 건물 소유권 제3자한테 양도했어요. 그러면은 주된 권리 건물 소유권과 그 다음에 종된 권리 법정이상권이 그대로 이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건물 소유권과 함께 법정이상권도 양도하기로 채권자 계약이 있다. 계약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를 법정에서 취득하기 앞서 건물 소유권을 양도했다. 했을 때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할 법정이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했다. 두 가지. 요거는 취득한 다음에 양도고, 이건 취득하기 전에 양도해도 다 이전이 돼요. 함께. 그랬을 때 법정지상권자는 건물 양도할 때는 양수인은 채권자 대의의 법리에 따라서 대지 소유자와 양도인의 차례로 그러니까 대지 소유자한테는 지상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양도인한테 저당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택형 사례에서 잘 나오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 양도받기로 한 자는 채권자 대의법리에서 설정 및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때 법정지상권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대지 소유자가 소유권의 건물 철거, 토지를 구하면 여기 법정지상권 취득할 지위, 신의 성질에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요건이 이렇게 키워드가 채권자 대의 법리에 대해서 법정상을 취득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철거 청구하는 건 신의치상 허용될 수 없다. 키워드만 3개 정확히 나열할 수 있도록. 알았죠?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그래서 여기처럼, 법정지상권이 등기가 됐어요. 이렇게 지상권 등기가 됐다. 등기가 됐을 때는 이건 지상권을 취득한 거야.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를 사용한 법률상원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 이거는 지료를 청구하는 거예요. 지료. 그렇지만 아직 등기를 격려하지 못했어요. 격려하지 못했을 때는 지상권을 취득을 못했단 말이에요. 지상권을. 그래서 지상권을 등기를 해야 취득하니까. 그러니까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는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 알았죠? 그래서 등기를 했을 땐 지료 법률상원이 있기 때문에 등기를 못한 법률상원이 없어 부위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손배는 부정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법정이상권 취득할 지위가 있으면은 213조 단서의 점유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적법 점유가 있어가지고 위법성이 없어요. 따라서 위법성이 없어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의 소멸, 일반 원칙, 그 다음에 연체로 인한 소멸 청구. 이건 한 번만,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소멸했다고 할 것이다. 2년이요, 2년. 요거 하나만 선택형 대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체크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상권은 끝났고, 이제 전세권으로 갑시다. 전세권. 전세권의 법적 성질과 취득. 전세권은, 예, 전세권은, 존속기간 내에는 용익물권 플러스 담보물권이다. 그러나 존속기간 만료됐을 때는 못 쓰니까 이제 용익물권 소멸하고 담보물권만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용익과 담보권이 있어야지 물권 법정주에 합치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용익물권과 담보권 둘 다 있는 것을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용익권 없는 전세권. 그래서 용익권은 없고 그 다음에 담보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익 플러스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쓰진 않고 담보 목적으로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원칙은 전세권자가 사용수익을 전적으로 배제하면 용익권 없으니까 물권 법정주에 반하죠. 반한다. 따라서 무효예요.
그렇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전세권 설정 장차 전세권자 사용수익을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다. 사용수익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땐 유효하다. 이렇게 원칙 예외로 돼 있다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담보권 없는 이번에는 여기서는 용익권만 있고 전세권자가 쓰는데 담보권이 없어요. 담보권이. 이래도 무효예요. 이래도 무효.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라면 부종성 때문에 담보권이 소멸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담보권이 없죠. 그죠? 그럼 오직 용익물권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무효해요. 그죠? 따라서 전세권 존속하는 기간 동안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되면은 이제 용익물권이 없어지니까 그때 조건으로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선택형 대비해놓고. 예, 그래서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용익물권 묻고 용익권 플러스 담보권이잖아요. 용익 플러스 담보. 그럼 담보권은 항상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피담보 채권이 뭐냐? 전세금 반환 채권이란 말이에요.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이니까 이거 생기려면 전세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립 요건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세금은 반드시 돈으로 현실적으로 수수하지 않고 채권으로 해도 된다는 간단하게 다 선택형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분리양도 지금처럼요. 전세권이 존속기간 내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는 하는 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본 대로 금방 했었죠.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 되면 담보권이 없어져가지고 물권 법정주의에 반해서 그래요. 그러나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래 전세권이 기간이 만료돼서 소멸할 때는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장래 종권부 채권 양도는 허용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원칙 예외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면은 이제 여기서 분들이 용익물권 없어져 더 이상 못 쓰니까 존속기간 만료됐으니까 이제 담보권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 담보권 저당권의 효력으로서 이런 상태에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양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되면은 부종성 때문에 담보권은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가지고 무담보의 채권이 양도된다. 그죠? 그래서 담보권은 소멸돼가지고 무담보 채권만 양도된다. 이거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채권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이게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다음 페이지 전세권 저당권. 여기서 이제 보면요. 이거는 306조, 371조에서 전세권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유효.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 전에 전세권 저당권은 용익물권에 있다. 저당권은 용익물권을 목적으로 한다. 담보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존속기간 만료되면 용익물권이 소멸하니까 담보물권인 저당권도 소멸을 한다. 그래서 저당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하면 항상 물상대기가 나오죠. 물상대기가 나와가지고 저당권자는 그 가치 변형물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설정자는 저당권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압류하기 전에는 이제 물상대기 효력이 안 발생하니까 아직 이거는 전세권자한테 반환해야 되고, 요거요. 압류하면 저당권자, 압류하기 전에는 전세권자 지급했네. 요것도 잘 나오니까 물상대기 효력 체크해놓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을 지급을 구하는 방법 물상대기 좀 금방 위에서 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 만료 저당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실행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상대기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압류하고 추심 전부 명령을 받거나 이건 직접 받아가는 거죠. 그러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 강제 집행 배당 요구하는 방법, 강제 집행 절차에서 이제 제3자가 하면 저당권자는 여기에 대해서 여기 저당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서 받아가는 거죠. 우선 채권이니까. 따라서 압류 경약 시 전부 명령은 유효하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압류 전이고 후고 목적 채권에서 물상대권 행사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세권부 저당권자 우선권 있는 채권에 의해서 전부 명령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됐다 하더라도 이거 원래 압류가 경합되면 전부 명령 무효거든요. 근데 압류하게 되는 그 채권이 이렇게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은 우선 채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에 기해서 압류가 됐을 때는 이거는 압류가 경합돼도 전부 명령 유효하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까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압류가 경합되면 전부 명령 무효이다. 그렇지만 그 압류 경합된 채권이 저당권 같이 우선권 있는 채권일 때는 압류 경합돼도 전부 명령 유효하다. 알았죠? 알았죠? 이거 딱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과 전세권자 상계 우열. 그래가지고 전세권 저당권자, 전세권 설정자의 상계를 할 때
이때는 498조가 적용이 안 돼요. 498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죠? 압류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저당권이 원래 우선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보다 더 효력이 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생긴 채권은 상계 가능하고 그 이후에 생긴 채권은 상계가 부정되거나 수동채권보다 먼저, 그죠? 수동채권보다 먼저 발생했을 때만, 그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그죠? 했을 때 상계된 기대가 합리적이다. 따라 상계한다. 그래서 전세권, 이거는 사례에서도 나왔었죠. 사례에서 다 나오고 해가지고 전세권, 저당권, 이거는 선택형, 사례형 다 나왔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전세권, 저당권 설정 당시를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해서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도 먼저 도래했을 때 가능하다는 걸 꼭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통정의 어휘 표시와 상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세권 이거는 민총에서 했었는데 이렇게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저당권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 대위로 압류 취심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임차인에 대한 계약의 연체 차임 등을 상계할 수 있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때 임차보증금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이 계약은 통정의 표시는 무효예요. 통정의 표시는 무효. 이거 같이 그리고 또 요거 채권 강론에서 했던 임차인 지위 강화로 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전세권 설정 계약. 요거는 유효. 알았죠? 임차인 지위 강화. 요건 유효.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일 땐 전세권 설정 계약은 무효. 그죠? 이랬을 때 통정의 표시 전세권 저당권자는 108주의항 제3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임대인은 선의 저당권자한테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통정의 표시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서 설정 계약과 양립할 수 임대차 계약에 발생한 연체 차임을 서로 상계를 할 수도 없고 공제도 할 수 없어요. 상계도 못하고 공제도 못해요. 둘 다. 그러나 악이다. 그럼 악이일 때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잖아요. 그럼 양립 불가능 임대차 계약은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차임 채권 가지고 상계가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본 대로, 요거는, 여기, 여러분들이 판례 이견에 있는데, 그 중에서 판례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판례 정리. 그래서 그 자료 나간 거 있죠? 자료 나간 거. 여기서 여기서 임차권 담보 목적 이건 최근 판례인데 임차권 담보 목적 그 자료 나온 것 중에서 여기 2페이지죠. 그러니까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 무효인지 여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요. 임차보증금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분리했어요. 판례가. 21년 판례가. 그래가지고 등기는 유효하다고 그랬고요. 이거는 무효로 봤어요. 전세권 설정 계약 무효.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요건 금방 했잖아요. 요건 지금 그대로 해서 임차보증금 여기요. 요까지는 지금 금방 그래서 요까지는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는 거 요까지 해서 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전세권 저당권자는 선의 제3자다. 그래가지고 선이라면, 저당권 설정 계약은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죠? 임대차 계약만 무효가 되겠고, 그래서 공제하고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금방 했죠. 그래서, 연체차임 공제다.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자가 악이라면 지금처럼 공제 주장을 대항할 수가 있다죠. 왜냐면 이때는 악이라면 전세권 설정 계약은 무효고 임대차 계약만 무효니까 차임채권이 생기니까 공제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여기서 본 대로 임대차 계약에서 아까 무악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일 때는 전세권 설정 계약만 유효하고 임대차 계약이 무효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공제를 주장할 수가 연체 차임 가지고 공제를 주장할 수 없죠. 공제나 상계. 그래서 이건 금방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금방 한 건데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똑같아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무효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효. 근데 여기처럼 판례가 등기는 유효로 봤어요. 이게 특이한 법리였어. 그래가지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목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에 따라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이거는 여기서 본 대로 쭉 해서 전세권자 목적물 사용시효과 완전 배제한 것도 아니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고 봤어요. 그러면은 설정 계약이 무효면 원래 전세권 등기도 유인성 때문에 무효가 되는데 이게 유효라고 봄으로써 이게 아주 최근 판례 선택형 사례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선택형 사례요. 요건 계약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지금 금방 옛날부터 이건 종래 판례랑 이건 유지가 된 거예요. 그대로. 그렇지만 이건 종래 판례랑 달라요. 이거는. 지금까지 판례와 다른 태도다. 다른 태도. 그러니까는 등기는 유효. 그 다음에 계약은 무효. 알았죠? 이거 확실히 암기하고요. 분명히 나올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전세권 저당권자는 108조양 선의제3자로서 거기서 그 다음에 악의 때는 대항할 수 있고 선의 때는 대항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중요한데요. 지금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됐고 전세권 설정자인 원고가 전세권 저당권자의 피고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했어요. 승낙의사 표시. 그랬을 때, 그러면 말소에 대한 승낙의사 표시를 구했을 때, 그죠? 이랬을 때, 그러면 승낙의사 표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세권 저당권 갑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병인데, 얘는 전세권자고, 전세권 등기가 있었겠죠? 얘는 이 전세권에다가, 이제, 저당권 등기를 했겠죠? 저당권 등기. 그래서 이 전세권 저당권 등기가 돼 있는데 전세권 등기가 만일 무효라면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으로 해서 전세권 등기가 무효라면 이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죠? 왜냐면 등기 공신력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승낙 의사 표시가 있어요. 그죠? 승낙 의무가 있다요.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으니까는 이제 갑이 승소하겠죠. 그렇지만 잘라서 이게 만일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임차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유효라면 그러면 이게 유효니까 저당권 등기도 유효가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유효하니까 이때는 무효일 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승낙 의무가 있지만 유효일 때는 승낙 의무가 없다죠.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게 최근 판례에서 나 있으니까 승낙 의무가 없다는 거. 알았죠? 예, 그래서 지금 답은 뭐예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라고 봤단 말이에요. 판례가. 그죠? 이게 유효니까 전세권 저당권 등기도 유효죠? 그렇게 되니까 승낙 의무가 없다. 이렇게 판시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주의한다. 그죠? 이렇게 돼서.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 사건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은 통정업 표시에 해당돼서 무효예요. 그렇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가. 그죠? 따라서 이게 이 사건 피고가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이 말고 악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체차인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 다음 페이지에서 그것만 공제를 주장할 수 있을 뿐 여기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그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나머지 임차보증 상대가 지급받을 때까지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를 저지할 이익에서 승낙 의무가 없다. 알았죠? 그러니까 말이 어렵지만 전세권 등기가 유효하니까 전세권 저당권도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낙 의무가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전세권 저당권하고 전세권부 저당권 채권이 압류된 경우 얘도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되죠. 여기에 따른 거는 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요. 최근 판례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으로 똑같이 이 사건 전세권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피고들의 조세채권에 대해서 전세권 저당권 채권을 압류했어요. 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했어요. 이렇게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인 원고가 이 사건 전세금 연체차익 공제를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권 설정 등의 말소에 대해서 승낙의사 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선이었기 때문에 연체차익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거를 원고 청구 배척했는데 이 최근 두 판례를 정리해보면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임차보증금 담보 목적으로 임의 악이라면 임대차익에 따른 연체차익 공제로 대항할 수 있으나 선이라면 연체차익 공제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악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니까 공제로 대항할 수 있잖아요. 선이라면 임대차 계약이 무효니까 대항할 수 없고. 그러나 전세권 설정 등기 자체는 유효하므로 피고들의 선악을 불문하는 것, 선악을 불문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에 대해서 승낙 의무가 없다는 점에 동일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면 주의하라. 그렇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유효하니까 유효. 따라서 선악을 불문하고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가 없다는 점. 요거는 똑같아요. 그죠? 차이점은 여기 이제 요거하고 요거 요거만 차이로. 이렇게 해서 임차권 담보 목적에 따른 전세권 설정 계약과 전세권 설정 등기의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요걸 확실하게 정리해 놓는다. 알았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건 딴 거구나. 예, 여기까지 해서 정리합시다. 그다음 전세권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498조 적용 없다고 했고, 그 다음에 동산 양도담보, 그러니까 저당권,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권 모두 이렇게 물상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양도담보권에서도 양도담보 목적물 소실담 물상대위를 했었는데 상계는 담보권 설정 당시, 양도담보 설정 시에 설정 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상대위, 전세권,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으로 한 것처럼 양도담보도 양도담보 설정 시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취득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못 해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세권 존속 중, 그 다음에 전세 목적물이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10분만 쉬고 진행을 하겠어요.